많은 부모님들이 코로나 이후에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부모님과 아이들이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사실 새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한 생동스러운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전에는 미처 몰랐던 다양한 부분들을 알게 되시면서 부모님들은 내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것인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하는 것부터 다양한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 부모님들도 아이들만큼이나 상당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모님들도 일상의 루틴이 많이 깨져서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어찌 보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우리가 다시 일상을 되찾게 되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 시대와 같은 감염병의 불확실 시대에는 그 누구도 마음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부모님들 모두 정말 잘하셨고 잘하고 계시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비포옹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두 손을 교차해가지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나비포옹법으로 그동안 고생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 라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록 힘든 마음도 있었지만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다시 힘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아청소년에 대한 코로나 감염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 보시면 과거의 러시아 독감이나 스페인 독감 등의 전염병들도 최초 유행 이후 여러 가지 신경학적, 정신과적 증상들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러한 장기적인 부작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롱코비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림처럼 굉장히 작은 굉장히 많은 장기적인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관계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기적인 코로나의 신체적인 증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호흡기 증상, 심혈관계 증상 등이 있겠고 단기적인 코로나의 정신과적 증상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은 약 20에서 40%에서 보고가 되고 기존 질환이 있을수록 감염이 심각할수록 감염 이후 기능이 안 좋을수록 심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3개월 이후부터 호전된다고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의 경우에는 6에서 40% 정도 특히 중환자실이나 병원에 입원한 경우에서 기존 질환이 있을 경우 심하고 3개월 이후 호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박증도 20%의 환자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특이적인 정신과적 증상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피로감, 수면장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집중력 저하, 피로감 등은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뇌에 안개 깎인 느낌으로 이제 이전에 전염병 등에서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증상이고 연구 데이터가 많은 최근의 전염병에서는 3년 이후에도 이러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어째서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가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과적 증상도 일으키는 건지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연구에 의하면 바이러스가 직접 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은 경로로 뇌에 직접 전파될 수 있습니다.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게 되고 이때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에 직접 전파될 가능성 그리고 염증 반응을 통해서 뇌 내의 혈관장막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서 전파될 가능성이 있겠고 뇌실, 즉 뇌 안에 있는 4개의 서로 연결된 뇌척수액을 생산하고 순환시키는 공간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약 400명의 경증 코로나 환자의 코로나 전후 뇌 사진을 동일 연령의 대조군과 비교한 결과 후각 기능과 연관된 뇌의 회색질의 감소 및 뇌의 전반적인 회색질 감소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연령대가 50에서 80대여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가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코로나와 성인의 코로나는 분명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서는 성인에 비해 심각한 호흡기 증상은 더 적어서 얼핏 경해 보이지만 염증 반응은 더 흔하고 때문에 신경학적 손상 가능성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염증 반응은 전신 증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심각한 면역 매개성 염증 반응을 보인 아이들 중에서는 40%가 두통이나 의식 변화를 보이며 5%가 경련이나 뇌염, 뇌수만 두병 등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장기적이고 다양한 코로나 증상들이 보고되고 있고 66.6%에서는 2개월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7%가 4개월 이후에도 증상이 일부 남아있다고 하고 그중 반은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그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의 각각의 발달 시기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사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코로나 시대는 모두가 처음 경험하는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처음, 육아도 처음, 공부도 학교도 처음인데요. 이렇게 모두가 처음 겪는 낯선 변화들 때문에 엄마도 아빠도 아이들도 모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무엇이 괜찮고 무엇이 문제인지 처음 맞닥뜨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 또 문제라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인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코로나와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태어난 영유아들은 그 영유아들의 언어와 판단, 운동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에 대해서 미국 브라운대 연구팀이 분석한 결과 다른 기간에 태어나서 자란 영유아보다 전반적인 인지 기능의 저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필요한 자극과 상호작용이 감염병으로 인해 제한되면서 상호작용의 부족 때문에 전반적인 인지 능력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이장성의 증가, 집중력 저하, 보채고 관심 끌기, 불면, 악몽, 식욕 저하 등의 정서행동 조절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코로나와 인해 격리를 하게 될 시에는 이제 부모와 함께 갑작스럽게 분리가 되면서 이로 인해 분리불안이라든지 애착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길어지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고 영유아들이 외부 사람들을 만나거나 외출을 할 일은 더욱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긴급 보육을 하더라도 교사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입을 움직이는 모양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에 가려져 있어서 입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은 말소리와 입모양, 표정과 몸짓 등을 통해서 언어를 배우는데 마스크 착용으로 말소리 외에는 상대방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볼 수 없어서 정서적인 교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들 호소하시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첫 번째로 가져온 케이스는요. 코로나가 걱정이 되어서 2년이 넘도록 집에서 엄마랑만 지낸 아이고 이제 코로나 단계가 회복되어서 외부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외부 자극에 상당히 예민하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것은 환경적인 자극을 주어도 변화가 없는지 봐야 합니다. 아이의 경우 사실상 처음으로 외부 자극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자극을 경험하도록 점진적으로 외부 활동을 늘려보고 엄마와 함께 있는 환경에서 아이가 놀라지 않게 여러 가족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자극을 늘려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갖도록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아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확인할 것은 자극에 예민한 것이 있는지, 눈맞춤,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함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이가 눈맞춤이 잘 되는지, 그룹은 잘 보는지, 공동주시 등의 그런 상호작용이 적절하게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고 엄마, 그러니까 가장 친숙한 대상 이외의 다른 가족들에게는 어떠한지 기쁘거나 화가 날 때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상동행동이나 언어가 있는지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한 현재 아이의 결실에 기대되는 언어나 인지적 발달에 적절하게 도달해 있는지 느린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면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내원하셔서 아이가 적절하게 발달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아이가 격리 이후에 유치원에 가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갑작스러운 가정 내 환경의 변화, 즉 뭐 양육 환경이나 부부 갈등, 부모 자녀 등의 갈등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아이들의 영상 매체 의존도가 증가하고 때문에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의 증가와 관련된 불안이나 수면이나 또는 신체 활동의 감소 등이 있는지 코로나 감염과 관련된 불안이 고조되어서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불안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호작용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본래의 루틴을 지키도록 하면서 복식호흡이나 등의 간단한 이런 이완 훈련법으로 아이의 그러한 불안을 다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확진자 줄어들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이들에게 포스트 코로나는 오히려 낯선 환경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즉 가정에서의 활동과 양육자와의 교류가 주가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잘 대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다양한 자극과 경험의 발달이 중요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의 뇌 발달은 경험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영유아들은 생후 3년 동안 경험해야 할 최소한의 적절한 경험과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육 환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오감 자극과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으면 아이들이 뇌는 감각 기능 발달하면서 이와 더불어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언어, 인지 발달의 기초적인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를 경험 기대형 뇌 발달이라고 하고요. 문제는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아이의 뇌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환경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이러한 기능의 결손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진행되는 또 다른 형태의 뇌 발달은 경험 의존성 뇌 발달이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경험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뇌 발달이 결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상호적인 경험을 많이 한 아이가 관계 맺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에서 3세까지는 아이가 주로 가정에서 지내면서 주 양육자, 그러니까 주로 어머니가 되겠죠. 주 양육자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과 그 주변의 환경을 탐색하면서 지냅니다. 주 양육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것에서 어떤 자극을 경험하느냐가 발달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3세 이후에는 어린이집 등의 기관을 다니기 시작하고 주변 또래 아이들이나 다른 어른들과의 관계도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3에서 5세 유아의 필수 경험은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놀이이고 집에서의 활동이 주가 되기는 하지만 외부 활동도 점차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는 서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고 마스크를 쓴 얼굴만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대면해서 얻는 경험이 줄어든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이 이전과 다르게 다른 사람을 접하는 경험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영유아기 활동의 중심인 가정에서의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도 이후도 바로 원활한 경험과 상호작용을 위해서 주 양육자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시기별로 자세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약 3년간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먹고 자고 싸고 일상적인 생활의 대부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이가 전적으로 양육자에게 의존하게 되는 시기이죠. 이 기간 동안 양육자가 아이에게 일관되게 반응해주며 그리고 또 아이와 지내면서 일관되게 반응해주는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그것이 아이의 성공적인 첫 사회생활이 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안정적인 애착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양육자가 얼마나 완벽한지 얼마나 훌륭한지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아이의 행동과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해 주느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옆에 있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던 성인이 사실 24시간 동안 아이 곁을 지키는 생활을 몇 년을 지속하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요. 많은 엄마들이 출산 후에 있기 때문에 육아 과정에서 우울감과 외로움을 많이들 경험하십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이 심해지면서 외부 활동은 더욱 제한되고 다른 사람이 집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워지면서 외부와의 단절이 이전보다도 심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외부와의 단절과 양육노동의 버거움은 양육자가 쉽게 활력을 잃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우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주 양육자의 신체적 피로 누적은 아이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어렵게 하고 결과적으로 애착 형성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만듭니다. 아이가 칭얼대면 휴식을 위해서 아이가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로 다소 강박적으로 위생을 챙기거나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느라서 정서적으로 소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준수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주변을 좀 살피시면서 스스로의 불안에 대해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세 이전에 가장 중점을 두셔야 할 것은 주 양육자의 정서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특별한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집안일, 직장일, 주변 챙기기 등을 절대 모두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여러 경험을 시키고자 여러 장난감이나 교구를 준비하고 위생적으로 키우려고 이제 집의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하게 원하는 시간 동안 탐색할 수 있는 집안 환경이지 완벽한 환경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유아기 일상생활의 중심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완벽한 환경을 꾸미고 완벽한 경험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모 아이 간의 상호작용에 공을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 양육자가 행복하고 여유가 있어야 아이와 상호작용도 잘 할 수 있고 애착도 잘 형성되고 발달도 잘 이루어집니다. 아이가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충분히 힘든 시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가 아이의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에서 5세는 아이들이 언어적 의사소통 능력도 증대되고 신체 활동도 많아지고 놀이도 풍부해지면서 양육자에게 다양한 역할과 활동을 요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동물들의 행동을 흉내내고 모방하면서 역할놀이 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적 기술, 사회성, 언어 등이 촉진되기 때문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아이의 놀이에서 역할을 맡아서 참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늘어난 역할과 놀이만큼 질 높은 상호작용을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양육자들이 3세를 넘어가면서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고 일부는 번아웃을 경험하시기도 하십니다. 부양육자 많은 경우에 아버님들이신데 이제 부양육자들의 양육 참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미운 4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고집을 부리면서 규칙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이는 시기인데요. 아이들이 무작정 떼를 쓰기 시작하면 곤란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되지만 그 발달 과정 중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들이고 또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것 자체는 발달에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행동이라든지 폭력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한계를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육하여야 아이들도 점차 자신의 행동 범위를 인지하고 자제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주 양육자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에서 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로나 대감염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로 가는 지금 영유 아이들 발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 양육자들은 사실은 오랜 사회적 단절과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이 지치고 심지어 번아웃 양상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양육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사와 양육에 지쳐있는 주 양육자의 역할을 분담함과 더불어서 주 양육자가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양육에 크게 관여하지 않던 그 양육자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 양육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먼저 가사일 같은 육아와는 관련이 조금 적은 것부터 도맡아서 주 양육자의 휴식 시간을 좀 확보해 주시고 주말 오프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동시에 아이의 생활 리듬과 일상생활 그리고 아이의 관심과 놀이 등에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는 양보다는 질로 승부한다는 느낌으로 잠시를 놀더라도 몰입해서 땀나게 놀면 좋겠습니다. 오랜 실내 생활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땀나는 신체 놀이는 아이의 경험을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잠해지는 대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좋아지는 대로 친구나
이웃 및 가족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좀 재개하시고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해서 단절되더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몇몇 친한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상호작용의 결핍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를 도와주는 소중한 부모가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놀 때는 어떻게 노는 것이 좋을까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세상을 알아보고 연습합니다. 자기만의 무대를 만들고 그 안에서 상상력, 창의성을 발휘해서 재미를 찾아내고 반복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게 됩니다. 놀이는 몰입할 때 가장 좋습니다. 아이가 온전히 놀이에 몰입하려면 참여하는 부모님도 사실은 놀이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놀고자 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놀이에 집중해서 놀아주세요. 하루에 2~30분을 정해놓고 해주셔도 좋으시고요. 어쨌든 그 시간 자체에 집중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놀이 방법보다는 이제 놀이에서 아이와 소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제 뭐 아이들 놀이 방법과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아이의 놀이를 약간은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너무 많은 장난감은 오히려 놀이에 방해가 되고 디지털 기기는 사실 또 아이들 관심을 약간 미디어의 자극적인 시청과 감각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보다는 자발적이고 이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놀이를 하기 어려워하면 같이 또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중에 아이와의 놀이법을 소개하는 책도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뭐 아이와 함께하는 4차원 놀이법,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와 놀기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책들을 조금 활용해서 놀이를 진행해 보시고 점차 아이의 기질과 특성에 맞는 놀이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아이 둘만의 특별한 놀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놀이를 하다가 아이가 규칙을 지키지 않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사실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럴 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험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행동 등에 대해서는 한계 설정을 해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놀이 안에서 규칙을 설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6세 이후 보시면은 이때는 초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또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신체적으로 더 발달하면서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이지만 취약을 대비해서 실내에서 착석하여서 이루어지는 정적인 활동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착석도 어렵고 집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지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서서히 연습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과 규칙에 대한 개념도 이 시기에는 조금씩 연습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요. 일상생활에서 루틴을 만들고 유치원에서 다가온 뒤에도 어느 정도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생활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전보다 더 정교한 한계들에 대해서 설정하고 아이와 미리 상의해서 이러한 규칙들을 좀 지켜보도록 노력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는 뭐 식사 시간 전까지는 놀이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 것 등이 있겠고 어른에 대한 높임말을 쓰고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키는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기 위한 사회 기술을 가르치는 것 또한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의 발달을 염려하고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인지교육에 좀 힘을 쓰시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론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주변 아이들은 모두 학습지라도 하고 있는데 아직 한글도 떼지 못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전 영유아 아동들의 경우에는 학습에 필요한 전조육 발달이 아직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인지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뇌의 문자 학습을 비롯한 자발적이지 않은 과도한 학습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유발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뇌 세포 간의 연결을 저해하고 전두엽의 기능을 오히려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영유아기의 접기 교육은 아이가 세상과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능동적인 배움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배움을 할 수 있는 주된 도구는 놀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하듯이 자발적, 창의적, 몰입하는 놀이는 영유아기 아이의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교육의 접기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 양상과 관심 영역을 세심하게 관찰하시다가 아이가 즐겁게 스스로 한글이나 외국어, 세무 등을 배워나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놀이처럼 배워보는 것을 시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훌륭한 부모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훌륭한 부모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들의 경험과 발달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삶이 우선입니다. 아이에게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삶과 양육에 지칠 때에는 내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읽으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삶의 일부를 나누어 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트2 코로나 시대와 학년기 학교에 가는 시기의 발달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사회신경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고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에도 동시에 영향을 주어서 환경 자체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소아청소년 심리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년기의 중요한 주요 발달 과제는 근면성을 획득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실패할 때는 열등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학교 환경에 변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수업이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었는데 사실 비대면 수업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보다는 아무래도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었고 이는 후천적인 학습 기회의 박탈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2020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시행한 결과 보시다시피 중3, 고2 학생들 모두 전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학교 환경이 변화하면서 등교 일수가 감축되어서 아이들이 서로를 직접 만날 기회도 없어졌고 야외 활동까지 제한되면서 아이들이 대화를 하거나 그룹 활동을 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를 쓰고 대부분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실제 얼굴을 알기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졌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조금은 체감하셨던 부분일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변화들로 인해서 사회화의 기회들이 위축되었고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이 오랜만에 등교를 하게 될 때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환경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는데요.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집에서 보내게 되면서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 사용량이 증가하였고 이는 과도한 미디어 노출 그리고 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연도별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을 봤을 때 2020년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상당 부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이 또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서로 마주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갈등 상황이 잦아지고 가정 내 폭력도 늘어나는 현황이 보고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이나 돌봄 기관들이 휴원을 하고 회사 또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병행하게 되면서 부모님들은 사실상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아이들, 부모님들 모두가 스트레스가 심화되면서 부모-자녀 관계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학년기 아이들을 좀 부모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셨던 대표적인 직례를 보시면은 첫째로 아이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 봤더니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경험하는 학습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연습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착석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환경에 대한 불안이 고조될수록 더욱 불안하고 의욕이 저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만하고 덤벙거리는 것이 학년기 이전에도 있었는지, 등교 시에는 어떤지, 선생님이 보시기엔 또 어떤지 충분히 상의하고 의논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의 집중력 문제가 한 공간에만 국한되어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공간에서 일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해 보아야 하고 만약 이러한 집중력 저하가 일관적이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대면 학습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학습 지연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 새롭게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고조된 스트레스를 조금은 완화시켜주고 내적 긴장 감소를 위한 신체 활동 증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염려하시는 경우가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자주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하면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 먼저 질병과 관련된 불안이 고조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은지 등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다양한 감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또 실제로 감염의 공포에 노출되면서 이와 관련된 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염이라든지 기타 신체 질환 등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안심시켜줄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아이가 지나치게 자주 손을 씻거나 다른 강박적인 행동들은 없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고요. 중요한 것이 혹시 친구 수가 적거나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혹시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경우에도 좀 등교를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인지적 취약성이 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 또 갑작스러운 변화, 제한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낮아서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을 신체적 증상이라든지 등교 거부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관심과 적응의 시간을 기다려 보아도 불안이라든지 등교 거부가 지속될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코로나 시대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경험의 감소를 경험하였습니다. 유치원, 학교는 수많은 사회적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휴원이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기회가 줄어든 것입니다. 사회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타인과 관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 능력, 정서 조절 능력, 상황에 대한 이해력, 의사표현을 익히면서 발달하고 타인과 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은 가족 외에 타인과 사회적 경험을 할 기회가 좀 부족했고 친구와 놀이하는 경험이 줄고 혼자 노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과 접촉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사회 불안이 있는 아이들은 사회적 노출을 피함으로써 오히려 불안을 완화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싫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은 학교 재미가 없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공부하기 싫다 등등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등교하기 싫다고 호소를 하고, 이럴 때 부모님 반응은 흔히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할 때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무슨 소리야 하셔서 따끔하게 등교를 좀 조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 그럼 오늘 시작 하면서 허용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표현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보시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학교에 가기 싫은 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라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물어봐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는 게 힘든지, 혹시 힘든 일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싫은 이유들은 이처럼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원인에 따라서 부모님이라든지 학교의 개입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부분이 학교에 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사실 재밌고 흥미있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바라는데 학교는 꼭 재밌지만은 않죠. 그래서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 모든 재밌는 일에는 끝이 있지만 재밌는 일을 끝내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지금은 그만해야 되지만 다음에 재미있는 활동을 다시 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밌지만 그만해야 하는 일을 같이 적어보고 재미없지만 해야 하는 일도 적어보면서 아이 스스로가 이 과정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부분은 하루 일과표 만들기입니다. 규칙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는 연습은 아이가 성장하고
생활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규칙해진 생활 리듬을 되찾고 자율성과 성실한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식사, 수면, 학습, 놀이시간 등의 활동을 넣어서 일과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함께 계획하고 실천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 모둠 활동이라든지 체육 활동 등의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래와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해볼 기회도 감소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가사일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 자신이 보탬해진다는 성취감, 포만감을 느끼게 도와주고 협동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 구성원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고요. 분배할 가사의 종류는 부모님이 미리 정해주셔서 아이가 할 수 있는 안전한 활동 위주로 계획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사의 종류가 정해지면 누가 어떤 가사를 담당할지 분배하는 과정에서부터 자녀를 참여시켜서 협력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2부는 이어서 발표 주시도록 하겠습니다.